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직구족입니다. 주부 안선주 씨는 지난 연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활용해 해외 직접 구매 직구에 도전했습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육아용품을 훨씬 더 싸게 사기 위해서인데요. 해외 직구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배송 대행업체 가입에서부터 미국 온라인 쇼핑 결제, 배송료와 관세 계산까지 정해진 코스를 따라 구매했죠. 또 주부 조경희 씨는 평소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을 외국 쇼핑몰 직구를 통해 국내 백화점 가격의 절반만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해외 직구로 싸게 사는 맛에 빠진 해외 직구족이 최근 몇 년 새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품질이 같은 제품이 1원이라도 싸면 사이버 세상에서 무한한 폭풍 수요를 일으키는 것이죠. 해외 직구의 급속한 증가는 인터넷 기반과 큰 관련이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달 16일에 발표한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 수와 이용률이 각각 4,008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1,000만 명이 늘면서 그야말로 전 국민 인터넷 이용 시대라고 부를 만합니다. 특히 요즘엔 유선보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크게 느는 추세죠. 가구별 컴퓨터 보유율과 유선 접속률은 감소하는 대신 스마트 모바일 기기 보유율과 전체 인터넷 접속률이 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메일 이용이 줄어든 것과는 달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뱅킹, 쇼핑은 늘어났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쓰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말 그대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우리나라가 이뤘다고 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면 상품에 관한 수요와 공급은 무한정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같은 품질이라면 물건값 1원이 그 회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1원이라도 싼 물건을 사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해외 상품을 수입해 팔면서 지나친 이윤을 남겨 가격을 높이는 대신 합리적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가격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 그 자체가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갈 수 있는 정보의 민주화를 의미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정보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고 해외 직구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걸 겁니다. 근데 해외 직구 좋은데요. 요즘에 이 직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들이 이걸 차단하는 그런 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또 아마존도 들어온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 좀 잔뜩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이 지금 부족한 세수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바로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부자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내용인지 김민주당 김현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체인점, 프랜차이즈 체인점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포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중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애물단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스, 계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대충 알고 있는데, 포스가 어떤 건가요? 포스는 이제 판매 시점의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물류나 판매 데이터를 본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하고 나는 카드 결제, 또 현금을 할 때 현금 영수증 처리, 또 포인트 적립, 하인 이런 모든 것들이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재고를 관리하거나 원자재 주문할 때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이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근데 이 포스가 그러면 애물단지가 됐다. 이 포스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이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물건이 들고 날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매매, 진짜 매매가 이루어져서 들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매매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로 이제 기록을 해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국세청에서는 지금 매매 기록으로 가정을 하고서 거기에서 본점에서 잡혀 있는 기록하고
지점이라 그래야 되나? 그 판매점에서 기록된 가맹점에 그 기록한 내용하고가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차액을 매출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보고 지금 국세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서 물건을 완제품으로 들고 날 경우에는 이제 그 매출액이 그대로 본사의 로열티의 지급 액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들은 정확하게 그 포스를 기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제과점, 빵집 같은 경우에는 재료나 반죽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재료나 반죽이 그 기준으로 로열티를 매기기 때문에 포스 매출에는 이제 재료나 반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매출이 될 때는 그 재료나 반죽의 양하고 매출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빵은 잘 알다시피 유통기간이 있어가지고 빵을 일정히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게 판매되지 않으면은 이걸 뭐 어디다 기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없애버릴 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다 포스에는 매출로 다 기록이 지금까지는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은 그 매매 이외의 다른 기록의 란 자체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가맹점들, 제과점 하시던 분들은, 빵집 하시던 분들은 거의 이제 이게 매출 기록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고서 이 포스 시스템을 쭉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국세청에서 이제 이게 매출 기록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과점주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야말로 단순한 기록으로 썼었던 것들이 매출 기록이 돼버리니까 좀 황당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과거 5년치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작년 가을에 갑자기 이제 고유명사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뚜레쥬르 쪽에 5년분의 이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국세청에서는 아마 그 과세 투명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면들이 있고요. 올 봄에 그 프랜차이즈 본점하고 대리점 사이에 불공정 거래 문제가 되면서 본사 매출에 대한 것들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세청에서 본사 매출을 포스 기록의 매출을 보게 된 거고 그걸 가지고서 본사에 그 과세를 하다가 이게 이제 가맹점하고 연결되는 걸 보니까 가맹점으로까지 이제 이게 그 과세에 이게 넓혀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팔지도 않은 빵에 대해서 그렇죠. 5년 전 것까지 해가지고 뭐 1억 원이나 되는 세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뚜레쥬르에 이제 5년 거를 소명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국정감사 때 이게 2년으로 지금 낮춰졌고요. 근데 현재 지금 그 저희 조사해 보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수정 신고 공문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과세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발송을 해서 받아본 빵집이 1,500개 정도 빵집이 되고요. 이걸 환산을 해서 보면은 뭐 여기에 따른 부가세,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도 또 달라지겠죠. 또 2년 거니까 안 낸 것이라고 국세청은 생각하고 가산세를 또 붙입니다. 그러면은 한 빵집당 평균 1억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600억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걸 언제까지 내야지 되는 건가요? 그 시한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세금 내야 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가세 납부 시기에 맞춰서 내야 되겠죠.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이 포스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기록이 5년께 다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남아있지 않는 데도 많고요. 대부분 이거 뭐 1년 반 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라고 하는 그런 업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이거는 팔지 않고 잡아놓은 기록해놓은 것들까지 다 올라가게 되는데 누가 5년, 2년 동안 2년 전에 자기가 어느 복지관에 빵을 얼마 갖다 줬고 뭐 어느 노인정에 얼마 이걸 기록한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유통기간 지났다고 폐기했는데 몇 개를 폐기했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업주들은 소명할 수가 없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소명하라고 하지만 소명을 못하게 되면 이걸 다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런 것이 그 어떤 과세를, 그러니까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을 좀 넓혀가려는 정부의 방침이 좀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전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세수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박근혜 정부 말기가 되면 국가 재정 적자가 600조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그 세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조세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근본은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이명박 정부 때 단행했던 부자 감세를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차 얘기하시는 것이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금은 필요하고 거둘 데는 없고 그러니까 방향을 이런 자영업자들로 지금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포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업종이 이제 빵집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프랜차이즈 전 업종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확대하겠다. 그래서 67개 업계로 이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점, 카페, 학원, 건강식품, 약국, 화장품 이렇게 되는데 그 가맹점 숫자로 하면은 약 7, 8만 그 업주가 해당이 됩니다. 7, 8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이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 과세 대상으로 지금 되어 나가는 건데요. 정부가 조세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그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업종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줬던 세금들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으로 해야 이게 조세정의에 맞는 건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서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조세 부담을 떠넘기는 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조세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종을 또 확대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또 많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한테요.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가맹점주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의원님께서도 어떤 좀 대안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하겠다고 한 걸 여러 번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67개 업종으로 해서 7, 8만 개 그 업종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서 국세청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데없이 2년, 5년 거 기록을 가지고 와서 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영업자들이 소명하기 불가능한 일이고 준비되지 않은 일들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그다음에 소명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저희가 기재부 쪽에 국세청 쪽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과 국회에서 좀 얘기를 강하게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소명하라고 했는데 소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3년 전에 어느 노인정에 빵을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사는 사람이 글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자기 기억 속에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증빙할 수 없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걸 유예를 하게 해준다든가 하는 원칙들을 좀 정해야 되고 이제는 이제 그 포스를 사용하는 모든 업종 내지는 포스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가지고 정확하게 매출되는 부분만 과세 대상으로 하게끔 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빵집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그런 것도 좀 시스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매출이 되는 경우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그 포스에 기록하는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일단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것들까지 해명하지 않으면은 과세한다 이런 거는 좀 무리하니까 어느 정도의 그
그 폭을 좀 정해주는 거, 제한해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이 세금 당국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도 정말 5년 전 교통범칙금 같은 거 날아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연말 정산 다시 하라 그러고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갑을 터는 듯한 이런 모습이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계속 또 이제 법인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인하 쪽의 여론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이게 그 조세 정책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선진국들처럼 복지국가 선진국처럼 고부담하고 고복지 이렇게 가기는 지금은 무리하죠. 우리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의 복지를 이룩하려면 거기에 맞게 적정 규모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이 과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건데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소득세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 38%를 적용받는 과세 구간을 3억에서 1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했던 부자 감세를 일정 부분 저희들이 회복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법인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25%였던 걸로 22%를 낮췄는데 모든 기업들에게 25%로 환원시키기에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세 구간이 1,000억이 넘는 그러니까 아주 대기업이죠.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25%로 한시적으로라도 좀 환원해 놓는 것이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부족한 세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바람직하고 조세를 형평성 있게 정책을 펴나간다 이런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렇게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세부담을 그것도 몇 년치까지 하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에 교통범칙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원칙 없이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보면은 대기업들이 뭐 조세 회피처에다가 갖다 놨다는 돈들 뭐 이런 것들 적발됐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걷어들여질 수가 있는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탈세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럼 물론 탈세는 안 되죠. 탈세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원칙이 바로 서야 국민들에게 이제 그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일 텐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폴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잠시 후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와 취업 내비게이션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에서 김은경의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나라, 안녕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지난해 일자리를 가진 청년은 10명 중에 4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랍니다. 청년층의 실업률 8%나 되는데요. 여기에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쳐서 계산을 한다면은 아마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인건비가 더 싼 나라를 찾아가려고 하고 또 사람의 손보다는 기계가 대신해주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거의 기업으로 가고 있고 기업들은 이 번 돈을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10대 기업의 유보금은 작년에 거의 500조 원에 육박할 만큼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기업들의 채용 규모 작년보다 준다고 하죠. 특히 30대 기업의 경우에는 제자리입니다. 경기가 확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계속 규제 완화하면 투자하겠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실 건가요?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결국 내수를 활성화하고 또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선할 수 있는 길인데 말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일하지 않게 하면은 나중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클 겁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앉아서 경기 전망만 탓하지 말고 일자리를 늘려보십시오.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야기 나눠보는 알짜 부동산 시간인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설 연휴 이후의 부동산 시장 과연 조금 회복세를 보일 수는 있을지 세종코리아 김학권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해에 새 정부가 내놓은 이 주택 정책 연초 효과는 기대하기가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촉박하게 나온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조금 변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는데 어떨까요? 근데 조금씩 좀 그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원래 지금 비수기인데 예년에 비해서 현재 조금 소비자들이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1월 달에, 그러니까 예전에 뭐 2009년 이후에 지금 시장이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되면은 새해 들려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도 됩니까? 아니면 뭐 집을 언제 사나요? 이렇게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어느 지역에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곧바로 이제 지표상으로도 그 예전보다 상당히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에 0.01%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네. 거래 건수도 지난해 1월 달만 보면 지난 그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은 지난 14일까지 서울에 1,723채가 거래가 됐거든요. 작년 1월 달에 1,134채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매 건수하고 낙찰률하고 낙찰가율도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이게 네. 예전에 조금 다른 점인데 정책 불투명한 정책 변화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효과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가 물건들이 많이 지금 소진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일부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집값 그럼 바닥 친 건가요? 지금 이제 피로도가 좀 쌓여있던 게 조금 개선되는 거 아니냐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은 그 경제 연구소들에서
해마다 그 집값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네. 상승한다고 하는 연구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또 올해는 지금 1에서 한 3% 정도 지금 상승을 한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런 거를 좀 믿고 있고 또 일부 집값이 장기 5년간 침체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빠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소비자들도 이제는 좀 변화가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근거는 그러면은 어떤 정책적 효과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정책적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예. 국토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자료를 내놨는데요. 네. 좀 이제 거래량이 올해 한 87만 가구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작년에 85만 1,850가구가 됐거든요. 예. 한 2만 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거래량 증가 근거를 보면은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취득세 연구 인하, 그다음에 네모델링 수익 증축 허용됐고, 그다음에 금융 지원이 확대가 됐다. 공용 모기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융 지원하고 또 경쟁 성장률이 지난해 2.8%에서 올해 3.8%로 상향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이후에 장기 침체되고 있는 데다가 집값도 서울 같은 경우 한 20에서 30% 정도, 수도권은 한 30, 40% 정도 많이 빠졌거든요. 예. 여기다가 전세값도 오르고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좀 일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요. 예. 그러니까 여유가 조금 있는 그렇죠. 그런 쪽이겠네요. 근데 양도세 중과 폐지가 되다 보니까 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위주로 조금 매수 수요가 조금 유입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또 하우스푸어의 문제라든가 또 이 전세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해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전월세 시장은 오늘도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좀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그런 자료가 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지난주에 0.2% 올라가지고 72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전세가율도 68.7% 정도 지금 올랐고 2002년에 66.2%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어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값이 6.8% 정도 올랐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한 3%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 물량 감소, 저리 전세 대출, 구입 대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시장에 깔려 있는 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매매 수요로 좀 이전하기는 수요자들이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좀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매 시장에 온기를 가져오는 것은 여유가 있는 투자 쪽 수요들이고. 그렇죠. 예, 아직 실수요자들 중에서는 과감하게 움직이는 분들은 그리는 많지 않은 이런 그렇죠. 모습이라고 이제 지금 보면은 작년에도 거래량이 좀 일부 늘은 지역들은 이제 저가라든지 또 평형이 적은 것들 급매물 위주로 많이 소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회복됐다 아니면은 거래량 일부 좀 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구매 수요로 돌아섰다 보기는 상당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또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이 7년 만에 사상 최대다 이런 소식이 나와요. 이러면은 이 분양 시장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최근에 지금 작년에는 이제 양도세 비과세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에 조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악화될 거다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 최근에 지금 1월 둘째 주에 서울과 수도권에 각 신규 미분양 분양을 했는데 일시적인 미분양 인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모델하우스를 제가 한번 탐방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서울하고 용인, 김포하고 남양주 이렇게 소형 평양들은 상당히 좀 계약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분양 시장은 좀 양극화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별로 또 입지별로 평양별로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은 좀 개선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 단지인데 입지대로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단지들은 좀 분양가도 내리고 또 평형도 많이 크기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분양 시장이 좀 좋을 걸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양극화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남이라든지 별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하게 분양이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김포, 파주, 화성 이런 지역들은 공급도 많고 수요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지방은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분양이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래가 작년에 아주 최고 핫 이슈 지역이었는데요. 네. 올해도 지금 그 서울권하고 그다음에 하남, 성남권의 그 입지가 좋은 지역들, 거기가 또 그 교통이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고 그 서울의 그 지금 개발축이 동남권으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그쪽을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는 올해도 그래도 지금 강남권에 비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고 그다음에 그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래는 아주 강세를 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시장의 경우에는 올해 이슈는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올해 강남권 재건축의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역삼자이라든지 노년 경복아파트, 서초 3호 2차 여기다가 이제 올 상반기에 그 최대 가구로 분양되는 그 가락시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 한 전체 가구로 한 10,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예. 일반 가구 수도 한 2,000세대 되고요. 여기다가 고덕 시형하고 고덕 주공 2단지 여기 한 10,000세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재건축 시장은 다른 해보다도 그 신규 분양 물량,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고 여기다가 입지 지역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취득세 연구이나 설 연휴 이후에는 조금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이왕에 집을 살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 2%, 3%를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부동산 정책 중에 세계 주택 그 구매 요소들 중에서 취득세이나 효과가 상당히 크죠. 네. 크긴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취득세 인하만으로 어떤 그 정책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사실은. 근데 작년에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지 리모델 수익증 허용이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유자들의 심리가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정책 활성화도 계속 그 주택 정책 활성화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같이 여러 가지 그 정책이 한 군데 어울려 가지고 좀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주택 두 채를 세놓으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영향 상당히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뭐 법안 발의만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이민경 의원하고 김현미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우선 세주택 보유자 중에서 두 채 이상 임대를 할 경우는 그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면 좀 세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자는 임대소득에 따라 대해서 소득세를 이제 면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입법 취지하고 그게 이제 그 좀 부작용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세입자,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소득 부과하기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보고 향후에 어떤 입법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 등의 통계를 일단 만들고 민간 임대 시장의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과세를 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권 청구권이 도입이 되면 그 전세값 인상분에 대해서 강하게 세를 그 과세를 하게 되면은 민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막자는 그런 취지인데, 한간에서는 굉장히 불만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월세 아파트가 오히려 줄어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좀 전월세 시장이 좀 부담되지 않겠나 이런 부담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시행을 할 경우 단기 전월세 값이 우리가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단기간 전세 값이 급등할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입법이 된다 하면 아마 그 주택 소유자들이 단기간에 전월세를 올리는 굉장히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국회 통과를 좀 지켜봐야 될 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크루트 임경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경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시작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우선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와 인크루트가 공동으로 2014년도 채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발표한 그 올해 전망에 따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약 1.5% 정도의 채용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당 평균 채용 인원이 127.2명으로 이는 그러니까 작년에 129.1명보다 1.9명이 줄어들 전망이고요. 네. 이번 조사는 상위 매출 500대 기업 중에 응답에 참여한 322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중에서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194개사, 그리고 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49개사, 네. 그리고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기업이 79개사였습니다. 이 79개사가 채용을 네. 하느냐 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올해 전체 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취업문이 좁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신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정하는 비중 이게 네. 얼마나 되나요? 인크루트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의 92.9%가 실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정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좀 의외였는데요. 아마 이 공채 시즌이 다가오면서 취준생들 나름대로의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들한테 몇 개 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은지도 한번 네. 물어봤는데 평균 2.8개 정도 기업에 입사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2-3개 정도네요. 예. 참고로 또 그렇다면 상반기에 입사 지원은 몇 번 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했는데 실제로 가고 싶은 기업은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입사 지원은 13.3회를 해보겠다 라는 응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기업이 있고 이와 유사한 기업들로 확대해서 입사 지원을 좀 해보겠다라는 취준생들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많이 지원하면 그중 하나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일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근데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선택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달라졌나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좀 했는데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관심 분야가 26.9%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예, 그렇죠. 그다음이 적성이 27.7%, 전공 분야가 20.2%, 그리고 연봉이 14.5%로 생각보다 좀 낮았고요. 그러네요. 예, 관련 경력이 6.7%, 그리고 기업의 인지도, 그러니까 기업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에 대한 게 4.9%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분야나 나의 적성을 찾아서 기업을 선택하는 구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럴 때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입사를 하고 싶은 기업의 선택 기준은 어떤 게 많았나요? 아무래도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선택 기준 중에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기업의 인지도 측면이 확실히 높았고요. 그리고 연봉. 예,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혜택 부분이 실제 구직자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히 작년 7월쯤에 저희가 대학생이 선정한 일하고 싶은 기업 조사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또 2위로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업 준비생들이 조금씩 자신이 일할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너무나 이런 데나 인지도 이런 데 매달리지 본인의 않으니까. 적성이나 관심 분야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어떻게 일정을 관리하는지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즌이 다가올 테니까요. 그렇죠. 하나하나 단계별로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방학이 되면 취업 준비생들 대부분이 준비하는 게 어학 점수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스펙 쌓기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대부분 상반기 공채가 3월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1월부터 시작을 하는 기업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채용 일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3, 4, 5월에 공채를 실시하는 기업이 전체 6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1월에 9.7%, 2월에 8.7% 이렇게 꽤 많은 기업들이 1월, 2월부터 채용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채용을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공채가 언제 시작되고 마감이 되는지
그리고 시험은 언제 보고 면접은 언제 보는지 이런 일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이런 일정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취업 준비를 위한 별도의 관리 수단이 있나 물었더니 62.4%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뭐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49.7%는 다이어리 책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다음으로는 뭐 스마트폰의 기본 달력 앱이나 취업 포털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리 앱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 별도 일정 관리 앱 등을 가지고 일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좀 들었는데요. 네. 공채 일정 관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 관리가 제일 아무래도 중요할 거고요. 뭐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든 그렇죠. 뭐 수기로 하든 그러니까 이게 수기로 하는 게 조금 위험한 게 수기로 하는 건 내가 보지 않으면 놓치는 거니까 이제 요새는 워낙 이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미처 체크하지 않아도 나한테 알아서 알려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일정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저희 경제뉴스 시간에도 짚어봤는데 불필요한 스펙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학연수 이런 거는 굳이 쓰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도움이 되는 스펙은 있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스펙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학 점수를 높이고 자격증을 따고 연수를 다녀오고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튀는 스펙으로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그렇게 굉장히 노력해서 쌓은 스펙이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연결이 되지 않으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스펙, 다른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독특한 스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내가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고 뭐 어떠한 지식을 쌓았고 뭐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 구직자의 성향이나 열정이나 조직의 뭐 적합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독특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독특한 스펙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린 채용에 대한 기업의 수용도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활동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체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독특한 스펙을 쌓고 뭐 조금이라도 튀어 보이고 싶은 게 구직자들의 어떤 심정이겠지만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바라는 건 이런 거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독특한 스펙이 아니라 뭐 희망 직무와 관련된 나의 열정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거기에 딱 맞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이제 삼성에서 공채 방식을 변경하겠다라고 했는데 삼성의 변경도 이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근데 삼성 얘기는 이제 오히려 문을 좁히는 것에만 초점이 좀 맞춰져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어떤 얘기로 들려주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발표한 삼성의 공채 방식은 뭐 기존의 스펙 위주 공채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열린 채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그리고 취준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스펙 중심의 서류 전형이 아니라 스토리 중심, 즉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는 의미의 서류 전형을 도입하겠다. 이게 19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에세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정 자격 기준이 되면 바로 SSAT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서류 전형을 도입을 하겠다는 거고 이 서류 전형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펙 중심의 서류 전형이 아니라 스토리 중심으로 서류 전형을 하겠다라는 골자의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서류 전형은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과 또 인재상 중심의 서류 면접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류 면접 수준의 전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스토리 위주로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학업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게 이제 핵심이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크루트의 임경현 본부장이었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피자 앤모어 피자 핫 베스트샵.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올레드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의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스트샵 홈페이지 참조.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철도 파업이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국회 철도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합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철도소위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점점 드네요. 철도 민영화 방지 법제화, 이게 왜 한미 FTA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지 되며 그걸 또 국회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 넘기라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국회가 해야지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